달빛 차담로, 예시하기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심청전, 제1부 물의 이름을 잃은 나라. 잔잔하게 그해 여름, 바람은 먼지만 실어 나르고 논둑은 오래된 그릇처럼 금이 같다. 사람들은 하늘을 탓했고 하늘은 아무 말이 없었다. 마을 어귀, 허리 굽은 농부 박춘삼은 새벽마다 우물의 밑바닥을 더듬었다. 눈앞이 흐렸다. 세월과 햇살이 조금씩 빼앗아간 시력. 그의 손길이 마지막 물 한 줌을 건질 때마다 그는 같은 기도를 속삭였다. 물이여, 너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게 해다오. 그 즈음 골짜기 끝 작은 집에 한 여인이 들었다. 흰 저고리와 연초록 치마, 조용한 눈빛. 이름은 공선이. 아침이면 부엌에 물이 먼저 끓었고 저녁이면 장독의 뚜껑이 바람보다 먼저 닫혔다. 선이의 손이 닿은 자리마다 물기가 되살았다. 춘삼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오셨소? 그녀는 미소로만 답했다. 목마른 데서 왔지요. 가뭄은 마을만의 일이 아니었다. 도성의 연못은 바닥을 보였고 제사 때 올릴 물조차 탁했다. 궁궐의 뜰을 걷던 태종왕은 무거운 침묵으로 발걸음을 늦추었다. 나라의 숨이 마른다. 윤화 왕비가 답했다. 마른 숨은 더 천천히 들이켜야 살아납니다. 그러나 조정의 일부는 오히려 소란스러웠다. 옛 기록에 따르면 바다에 바칠 제물로 물길을 연다 하옵니다. 왕은 눈을 감았다. 사람의 목숨을 물의 값으로 치르겠다는 말. 그 낡은 문장을 꺼내든 건 두려움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조용한 기슭에 묵성이 서 있었다. 오래된 방울을 울리진 않았다다만 귀를 기울였을 뿐. 이 나라는 지금 물의 이름을 잃었다. 무녀 소연이 다가와 낮게 답했다. 이름이 잊히면 약속이 먼저 무너집니다. 두릉 같은 것을 들었다. 재물의 발소리가 종이 위를 지나 사람의 어깨로 기어오르는 소리. 새벽녘, 절집의 종소리가 산마루를 넘어왔다. 백무 스님이 빈 바가지를 뒤집듯 한마디를 건넸다. 옛 연례에는 빠진 줄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무엇을 위해 흐르는가? 그 물이 사람을 살리라 적어야 하는데 사람을 바치라 적혀 있었지요. 다음 날 관가의 공문이 돌았다. 가뭄이 극심하니 민가에서 자원자를 받겠다. 맑은 마음의 처녀를 받아가 기뻐하리라. 사람들의 혀가 마르자 수군거림이 더 쉽게 불붙었다. 그 불 앞에서 선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춘삼의 흐릿한 눈이 떨렸다. 안 된다. 네가 떠나면 집에 숨이 마른다. 선이가 손을 내렸다. 그 손엔 물기가 앉아 있었다. 아버님, 이건 복을 사는 길이 아니라 빚을 갚는 일입니다. 물이 사람에게 빌려온 이름, 오늘은 사람이 물에 돌려줄 차례예요. 낭독 잠시 멈춤. 그 말은 효의 모양을 닮았으나 사실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재물의 이름을 효녀의 이름으로 덮는 일, 누군가의 두려움을 누군가의 미덕으로 바꾸는 일. 제2부 효라는 가면, 재물이라는 기록. 궁으로 불려간 선인은 붉은 실로 묶인 문서를 보았다. 겉장엔 봉해, 펑하이, 의식이라 적혀 있었다.
바다를 봉한다는 뜻의 그 기록은 물을 부른다는 뜻이기도 했다. 다만 그 한가운데엔 사람 하나가 있어야 했다. 이윤 대감이 문서를 덮었다. 나는 법을 지키는 자요. 그러나 법이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옛 기록은 때로 약탈의 예법을 품습니다. 왕실의 이름으로 묶였다고 해도 그 매듭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왕비와 마주 앉아 종이를 펼쳤다. 왕비가 조용히 물었다. 전하, 두려운 건 가뭄입니까? 백성의 원망입니까? 왕은 답하지 못했다. 답하는 순간 둘 다 인정하게 될 것만 같았다. 그 사이 묵성과 소연은 물길을 더듬었다. 무녀가 방울을 울리자 바람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이 의식은 물을 달래는 듯 보이나 사실은 사람의 공포를 달래는 예입니다. 묵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재물은 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무늬를 위해 택해지는 것. 절집의 백문은 장독대 앞에서 한 사발의 물을 나눴다. 물은 나뉠수록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두려움은 나누지 않으면 누군가의 몸을 빌립니다. 그는 염주알을 넘기며 누구에게 랄 것도 없이 한 줄을 남겼다. 효는 누군가를 대신 들이밀어 얻는 칭호가 아닙니다. 효는 듣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선의의 의복이 준비되었다. 얇은 비단 저고리와 검푸른 치마, 발목까지 내려온 흰 적삼, 허리에 묶인 파란 끈, 그리고 손바닥만한 조개 장식의 놀이개. 모든 것은 정결을 의미했고 모든 것은 누군가의 안심을 위해 수선되었다. 출항 전날 밤 춘삼은 문턱을 더듬었다. 내가 잘못 본 날이 있다. 네가 내 앞에 온 날. 나는 너를 복이라 불렀지. 하지만 너는 내게 복이 아니었구나. 물을 부르는 이름이었지. 선희가 그 손을 감쌌다. 아버님, 사람이 물을 소유할 수 없듯 사람의 삶도 서로에게 빌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조용히. 그 밤 왕은 옥좌에 홀로 앉아 작은 기도를 했다. 물이여, 내 이름을 먼저 가져가거라. 그러나 왕의 기도는 기록 앞에서 늘 약해졌다. 기록은 누군가가 쓴 것,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 남겨둔 것이기도 했다. 제3부 파도 위의 재와 이름들. 의식의 배가 떠났다. 노를 젓는 소리 위로 북이 3차례 울렸다. 바다에 기슭은 사람들이 빽빽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군중의 언어다. 소연은 배의 이마에 서서 방울을 울리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바다의 숨과 맞췄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바다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에게서 훔쳐온 이름 하나를 돌려놓는 거다. 묵성이 이어받았다. 보라, 옛 기록은 재물을 적었고 우리 마음은 그 옆에 효라는 글자를 적어 안심했다. 그러나 효에 가면 뒤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 배의 중심, 선희가 다가섰다. 비단 끈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의 발목을 감싼 물은 아직 차갑지 않았다. 그때 먼 포구에서 깃발이 흔들렸다. 이윤 대감의 인장이 찍힌 봉서가 도착한 것이다. 의식중지 상주, 샹주. 사람의 생명은 물의 값이 될 수 없다. 북소리가 잠시 멎었다. 그러나
의식을 관장하던 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날이 잡혔고 바람이 섰다. 왕의 뜻과 법의 글귀, 그리고 습관처럼 남은 공포가 충돌했다. 바다는 그 싸움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낭독톤을 낮추어 선희가 마지막으로 춘삼을 바라봤다. 그 눈은 울지 않았다. 대신 맑았다. 아버님, 이제 듣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마른 해에는 서로의 숨을, 젖은 해에는 서로의 그릇을. 그녀가 몸을 기울이는 순간 백무가 바닷물 한 사발을 하늘로 올렸다. 오늘의 물은 누군가의 목숨을 통해 깨끗해지지 않는다. 나눔을 통해 맑아질 것이다. 그가 사발을 기울여 사람들 사이로 물을 흘렸다. 한 줄기, 두 줄기, 사람들의 발목으로, 치맛단으로, 바지 끝으로 흘렀다. 물은 바다로 가는 길을 바꾸어 사람 사이로 흘렀다. 소연이 저고리에 소매를 걷어 올렸다. 이 의식의 진짜 대상은 바다가 아니다. 두려움으로 서로를 묶어온 우리의 오랜 기록이다. 방울은 울리지 않았지만 수면이 떨렸다. 작은 파문이 겹치며 항아리 속 물처럼 고요히 끓었다. 배가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 그만 하고 소리쳤다. 누군가 법을 외쳤고 또 누군가 전례를 댔다. 그 와중에 선희는 몸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뒤돌아섰다. 한 박자. 오늘 나는 돌아가겠다. 재물의 걸음을 사람 사이로 되돌려 놓았다. 제사부 기록을 고치는 법. 의식은 결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전례가, 가슴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궁의 작은 전각에 왕과 왕비, 이윤, 묵성, 소현, 백무가 모였다. 초 한 자루, 물 한 그릇, 흙 한 줌. 묵성이 말했다. 울리지 않은 방울의 소리를 오늘 기록합시다. 이윤이 붓을 들었다. 법을 고치려면 먼저 사람을 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윤화왕비가 물그릇을 어루만졌다. 우리는 늘 물을 받았으면서도 그 물을 누가 나눠주었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이 나라의 연례에는 한 줄을 더하라. 물은 나눔을 통해 맑아진다. 재물 대신 저수와 보, 도랑과 길을 적어라. 사람이 사람의 물이 되는 법을 가르쳐라. 그 새벽 관가에는 새 공문이 내려졌다. 이윤 대감의 이름 아래 적혔다. 가뭄시 인신제사를 금한다. 대신 고을마다 물길 있기를 시행한다. 우물과 보를 함께 세우고 물을 먼저 나누는 집부터 도와라. 사람들이 웅성였다. 이번엔 안도의 소리였다. 마을로 돌아온 선희는 집의 문턱을 쓸었다. 춘삼이 손을 더듬었다.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효라는 글자를 빌려 네 목숨을 가만히 건네줄 뻔했다. 오늘부터 나는 듣는 법을 배우겠다. 선희가 웃었다. 아버님, 물은 소유할 수 없고 사람의 이름 또한 붙잡아 둘 수 없어요. 다만 서로의 숨을 건너가게 할 수는 있지요. 그 뒤로 마을엔 규약이 생겼다. 마른 해에는 먼저 서로의 숨을 듣는다. 물이 넘치면 먼저 서로의 그릇을 본다. 우물 옆 작은 폐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물은 우리 모두의 것.
한 사람의 복이 아니다. 궁궐엔 또 다른 작은 변화도 생겼다. 전래의 빈칸 하나 재물이라 쓰였던 자리에 사람이라 썼다가 지우고 그 위에 약속이라 적었다. 기록을 고치는 법은 때로 한 사람의 죽음을 막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날의 초 한 자루와 물 한 그릇은 그 일을 시작하게 했다. 가을이 와서 도랑이 다시 노랫소리를 배웠다. 아이들이 그 물을 뛰어넘을 때 선인은 뒷짐을 지고 걸었다. 춘삼은 여전히 흐릿한 눈으로, 그러나 전보다 정확하게 길을 찾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물의 길을 따라. 엔딩. 아주 낮게.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기억했다. 심청은 효녀였는가 하니 그보다 먼저 한나라가 사람의 목숨을 물의 값으로 삼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날 누군가가 그 기록을 고쳤다. 그날 이후 효는 누군가를 대신 내미는 칭호가 아니라 서로의 숨을 듣는 약속이 되었다.